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지금 사이언스나 네이처 같은 이제 저널에서 브렉스루 오브 이어로 선정하기도 했고, 또 네이처는 최근에 유전자 교정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미디어에서도 이 기술에 관심이 많은데, 이코노미스트 타임 그 최근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 기술을 소개하면서 전 세계 언론에서도 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매년 10개의 브렉스루 테크놀로지를 선정합니다. 모든 분야에 걸쳐가지고, 그러니까 바이오텍만이 아니라 IT 포함해서 로보틱스 포함해서. 올해는 생명과학에서는 딱 2개를 뽑았습니다. 그 하나가 이뮨셀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항암 면역 세포와 같은 이뮨셀 엔지니어링, 그리고 식물 지놈 에디팅인데 둘 다 결국 유전자 가위 기술에 기반한 것입니다. 특히 이 식물 유전자 교정의 그 키 플레이어로 네 곳을 꼽고 있는데, 저희 연구를 인용하면서 서울대 팀을 꼽고 있습니다. 예, 이 기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그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그림은 그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 있던 그림이고, 오른쪽의 그림은 그걸 좀 더 이제 현대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지구상의 생명체가 굉장히 다양한데 수천만 개의 종이 있고, 그런데 결국은 이 진화론이 의미하는 바는 그 기원이 같다는 것이죠. 그 모든 인류 70억 인류는 그 공통의 조상을 갖고 있고, 또 심지어 인간과 그 유인원도 공통의 조상을 갖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더 오래 이전으로 가보면은 모든 동물이 공통의 조상을 갖고 있고, 심지어 동물과 식물, 미생물도 공통의 기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 진화론의 이제 함의입니다. 근데 이런 진화론을 제안한 찰스 다윈은 이 근거를 설명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유전자라든지 DNA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분자생물학이 발전해서 그 진화론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 유전자의 변이 때문이고, 그것이 생명 현상을 설명하는 이제 근본이 되고 있습니다. 70억 인류가 있다고 그러는데 똑같은 사람은 없죠. 전 세계 70억 인간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심지어 일란성 쌍생아도 유전자는 다릅니다. 토마토도 마찬가지죠. 모든 종이 그렇습니다. 종 간에도 유전자가 차이가 있지만 같은 종 내에서도 유전자는 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유전자의 차이가 개체의 차이를 대부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에 따라서 질병에 대한 감수성도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유전자가 있어서 건강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유전자가 잘못돼서 병에 걸리기도 하죠. 그 전형적이고 극단적인 케이스가 유전 질환입니다. 혈액병의 경우에는 혈액이 멎지 않는 질병인데, 겸상적혈구증 같이 평생 이제 고통을 받는 질병도 있고, 또 태어나서 얼마 못 살고 죽는 그런 치명적인 질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질환이 유전 질환이 한 10,000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체 신생아의 1%가 유전 질환을 갖고 태어납니다. 작은 숫자가 아니죠. 소아과 진료의 40%가 유전 질환자 치료에 해당된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이런 유전 질환은 대부분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평생 이 질병을 갖고 살거나 아니면 일찍 죽게 되는 그런 숙명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이런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그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제 유전 질환의 원인이 알려진 것이 난모양 적혈구증입니다. 정상인의 적혈구는 이렇게 이제 납작한 원판 모형인데, 이 안에 히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히모글로빈은 우리 온몸에 산소를 실어 나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흑인 중에서 이 난모양 적혈증이 있는 사람들은 빈혈 증상에 평생 시달리게 되는데, 그 사람의 혈액을 보았더니 이렇게 그 적혈구가 G형인 경우, 나처럼 찌그러져 있거나 그런 G형인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 원인을 라이너스 폴링이 이제 처음 밝히게 되는데, 이 히모글로빈 유전자를 봤더니 단 한 글자가 바뀌었습니다. 아데닌이 사이문으로 바뀌어가지고 글루타메이시라는 아미노산이
델린으로 바뀌면서 이 히모글로빈이 엉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평생 빈혈에 시달리게 되는데, 흑인 500명 중에 1명꼴로 발생하는 아주 흔한 질병이고, 평균 수명이 한 45세, 굉장히 치명적인 질환이죠. 단 한 개의 염기가 바뀌었는데 이런 아주 치명적인 그런 질환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염기가 32억 개 염기쌍인데 그 중에 하나만 바뀌어도 이런 질병에 걸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최초의 그 원인이 밝혀진 유전 질환이고, 지금 수백 수천 개의 그런 유전 질환이 그 원인이 규명되고 있습니다. 유전자의 변이는 이제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한 글자만 바뀐 경우, 싱글 누클레오타이드 뮤테이션 또는 폴리모피즘이라고 하죠. 정상인들 사이에서도 유전자는 다릅니다. 99.9%는 같지만 0.1%가 이제 다르죠. 그리고 이런 단일 염기만이 아니고 구조적인 변이가 있습니다. 이 구조적인 변이라는 것은 한 글자가 바뀌는 게 아니라 100만 개 이상의 염기가 전부 다 빠져 있다든지, 그러면 결핍이라고 합니다. 또는 중복되어 있다든지, 또는 뒤집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상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변이가 발견되고 있고, 또 이런 구조 변이 때문에 유전 질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이가 체세포에 생길 수도 있고 생식세포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세포라는 것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100조 개의 세포. 엄밀히 얘기하면 이 100조 개의 세포 중에서 똑같은 세포는 없습니다. 다 유전자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물론 99.9999%는 같죠. 그런데 아주 작은 비율로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느냐? DNA가 복제할 때 32억 개의 글자를 복제할 때 한 10억 개 한 개꼴로 잘못 기술합니다.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화학적인 변이에서도 생깁니다. 화합물에서 생기기도 하지만 우리 몸에서 저절로 생기는 활성산소가 DNA의 변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100조 개의 세포는 다 하나하나 다르게 됩니다. 방사능을 쪼개게 되면은 또 DNA가 뚝 끊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끊어진 DNA를 또 모든 동물, 식물 세포는 어떻게든 이어줍니다. 그 이어주는 과정에 또 변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은 모든 생명체가 갖고 있는 숙명이라고 봐야 됩니다. 모든 세포는 복제하면서 또는 살아가면서 DNA가 수시로 변이가 생긴다. 그 변이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DNA 두 가닥이 뚝 끊어지는 것이죠.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것은 어떻게 DNA를 특정한 장소를 끊어서 그 위치에 변이를 일으키냐, 그런 이제 유전자 가위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변이는 늘상이라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 우리 몸의 세포에서도 항상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 변이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막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존재하는 T셀, B셀은 면역작용을 하는데 일부러 특정 유전자의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그 T셀 리셉터라든지 또는 안티바디의 다양성을 만들어서 그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변이는 DNA가 바뀌는 돌연변이는 막을 수가 없고 막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변이가 유전 질환을 초래하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유전 질환을 어떻게 치료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 유전자 치료죠. 1970년대, 80년대부터 이제 개발되어 왔던 유전자 치료는 개념적으로 굉장히 간단한데 유전자를 약으로 쓰자는 것입니다. 유전자가 망가져서 질병이 생기게 되면 예를 들어 혈액병 같이 혈액 응고인자, 8번 인자가 망가져서 혈액이 멎지 않아서 평생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그 혈액 응고인자를 외부에서 온전하게 합성하자는 것이죠. 워낙 합성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유전자를 이제 쉽게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합성한 유전자를 환자에 전달하는데 그대로는 잘 전달이 안 되니까 전달체를 사용합니다. 바이러스라든지 플라즈미드 DNA 같은 전달체를 사용해서 환자에 전달하면 그 유전자가 발현이 돼서 질병이 치유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유전자 치료의 개념이죠. 이론적으로는 틀린 게 없죠. 그런데 이 전달체의 한계, 그 효율의 한계도 있었고, 또 이 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쓴다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세포에 들어가서 무작위적으로 삽입이 되면서 하필 이 발암 유전자를 깨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 3명, 4명의 이제 어린이가 유전 질환자가 치료 효과를 보았는데 암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라토리엄에 걸려가지고 한때 이 분야가 굉장히 이제 위축이 됐다가 최근에 이제 이 문제를 극복하면서
그 하나둘 이제 미국 유럽에서 승인이 되거나 승인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유전자 치료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전히 이 온전한 유전자를 합성해서 이 환자에 전달하겠다는 고전적인 유전자 치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바로 유전자 가위 기술 또는 유전체 교정이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유전자가 잘못돼서 질병이 생기면 그 잘못된 것을 수술해서 고치자는 개념입니다. 외부에서 합성해서 넣어주지 말고 그러면 넣어주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그냥 망가져 있으면 망가진 것을 그대로 고치자. 원상 복구하자는 것입니다. 유전자를 수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DNA를 끊어주는 효소를 만들어서 절단을 일으키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든 이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변이를 만들거나 또는 복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자연적인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의 유전자를 고치고 수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유전 질환만이 아니고 암이나 뭐 에이즈와 같은 감염성 질환에도 활용이 되고 있고 인간을 넘어서서 이제 가축이나 농작물, 어류, 곤충, 인간 주변에 있는 모든 동식물에 이 기술이 이제 널리 활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생명과학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전자 교정에 사용되는 그 도구가 바로 유전자 가위인데 징크피건 누클레이즈 그리고 2세대 탈렌 그리고 3세대 크리스퍼 캐스9까지 지난 20여 년간 3종의 유전자 가위가 개발이 되었고 이들 모두를 이제 독자 개발한 곳은 전 세계에서 저희가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교하는 그런 리뷰를 써달라고 이제 네이처 리뷰 지넥스 의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14년에 발표한 바가 있는데 여전히 징크피건 누클레이즈는 1세대 유전자 가위는 임상에서 쓰입니다. 그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전달하는 데 용이해서 여전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데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탈렌도 굉장히 좋은 도구인데 여전히 만들기가 이제 번거롭고 반면에 이 새로 나온 이 3세대 유전자가 이 크리스퍼 캐스9은 워낙 만들기가 쉬워서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전 세계 연구실에 이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런 유전자 가위가 하는 역할은 세포 안에 들어가서 특정 유전자를 잘라줍니다. 무작위로 자르는 게 아니라 한 20개 내지 40개의 염기를 인식해서 글자 그대로 정말 인간 세포에 존재하는 32억 개의 염기쌍 중에서 단 한 곳만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을 DNA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이중나선 절단. 이런 절단은 우리 몸에서 수시로 발생합니다. 활성산소, 대사과정 중에 부산물이죠. 활성산소에서 활성산소가 DNA를 때리면 DNA가 뚝 끊어집니다. 케미칼 중에서 어떤 효소를 저해해서 DNA를 끊게 하는 그런 케미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유전자는 수시로 끊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는 끊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모든 생명체는 끊어진 곳을 다시 이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세포에 자발적인 복구 기작이 있는 것이죠. 그 복구 기작이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주형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복구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세포에는 유전자가 두 벌이 있습니다. 한 벌은 어머니로 받은 게 있고 한 벌은 아버지로 받은 게 있는데 어머니로 받은 DNA가 끊어지면 아버지로 받은 DNA는 온전하기 때문에 그걸 주형으로 해서 정확하게 복구가 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우리가 유전자를 넣어주면 주형이 될 수 있는 그것을 주형으로 사용해서 더 복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하면 염기 하나만 바꿀 수도 있고 유전자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어떤 치료용 유전자를 무작위로 삽입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위치에만 넣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기작은 비상동 재접합이라고 non-homogeneous engineering이라는 것인데 그냥 끊어진 것을 그냥 이어주는 것입니다. 주형이 없이. 그런데 이게 이어주게 될 때 변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어떤 특정 유전자를 망가뜨리는 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근데 왜 유전자를 망가뜨리느냐? 유전자를 망가뜨리는 게 질병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가위는 인위적으로 DNA 절단을 일으켜서 그것이 복구되는 과정에 우리가 원하는 변이를 만들거나 또는 변이를 원상 복구하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크리스퍼 기술이 나오면서 이 기술이
널리 활용되게 됐는데 저희가 2013년 1월에 최초로 보고했습니다. 저희와 거의 동시에 앞서가는 진행하면서 미국 연구진 너댓것이 사이언스,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 일라이프 이런 곳에 발표가 되면서 전 세계 과학자들의 이제 주목을 받게 되었고, 불과 이 기술이 발표된 지 이제 한 3년 좀 지났는데 수천 수만 개 실험실에서 매일매일 쓰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크리스퍼는 무엇이냐? 미생물에서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 미생물의 DNA를 분석하는 일본의 과학자가 이제 처음 발견했다고 하고요. 그 기능을 처음엔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그 기능을 알게 됐는데 이것이 일종의 면역 체계라는 것입니다. 이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미생물을 하나의 세균을 바이러스가 감염한 것입니다. 이 작은 이제 덩어리들이 이제 바이러스고 가운데 이제 큰 원형이 이제 세균입니다. 세균 하나에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 돼가지고 수백 개의 이제 그 자손을 만들면서 세균을 죽이고 또 다른 세균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세균이 밥이죠. 그런데 그러면 세균이 당하고만 있느냐? 세균도 면역작용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세균은 바이러스 감염되면 결국 죽게 되는데 일부는 죽지 않고 바이러스의 DNA를 조각을 내가지고 자기의 유전자 안에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그것을 크리스퍼라고 합니다. 크리스퍼는 Clusters of Regular Interspaced Palindromic Repeats라고 해서 뭐 복잡한데 반복되는 서열이 모여있다라는 뜻입니다.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다. 이 부분이 RNA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다시 작은 RNA로 잘라집니다. 그것을 크리스퍼 RNA 또는 가이드 RNA가 부르는데 이 작은 RNA가 세포 내에 있는 캐스 단백질과 결합을 한 다음에 평소에는 이것이 아무 역할을 하지 않지만 똑같은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면 그 바이러스 DNA를 인식해서 DNA를 잘라줍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크리스퍼는 세균이 갖고 있는 나쁜 기억입니다. 자기를 괴롭혔던 자기의 천적인 바이러스를 그 흔적을 자기 유전자에 차곡차곡 심어두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번에는 그걸 역이용해서 물리치는 것이죠. 우리 몸에 있는 B셀, T셀과 마찬가지죠. 일종의 면역 기능인데 바이러스에 따라서 다시 프로그램 될 수 있는 놀라운 면역 기능. 저희가 이 분야를 관심 있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 분야는 미생물학자들이 이제 발견한 것이고 저희는 이것을 유전자 가위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세대, 2세대 유전자 가위를 개발했는데 결국 DNA를 끊어주는 것이거든요. 인간 세포나 동물, 식물 세포에서. 그러면 그것이 복구되면서 이제 유전자를 변이를 일으키거나 고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크리스퍼-캐스나인은 미생물에 존재하는 것이죠. 세균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 세포에 넣으면 어떻게 될지 사실은 저희가 실험하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DNA 또는 유카리오트의 진핵세포의 DNA는 세균의 DNA는 달리 이 DNA 자체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 돌돌 말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히스톤이 크로마틴이라는 또 한 번 돌돌 말려 있지. 여러 겹 말려 있어가지고 그 작은 핵의 패키지가 됐습니다. 이런 것을 풀어헤치고 크리스퍼-캐스나인이 실제 유카리오트 DNA를 자를 수 있을지는 우리가 실험하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크리스퍼-캐스나인은 캐스9이라는 단백질과 작은 가이드 RN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캐스9 단백질이 이제 두 개의 구간을 인식하고 이걸 뭐 프로토스페이스 어체인스 모티브 팜이라고도 하고 그 앞에 20개의 염기쌍과 가이드 RNA가 베이스 페링합니다. ACTG가 이제 왓슨 크릭 베이스 페링을 해서 타겟 DNA를 인식하게 되면 캐스9이라는 효소가 DNA를 자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정말 일어날 것인가 인간 세포에서 그걸 저희가 처음으로 저희가 실험해봤던 것이고 놀랍게도 굉장히 높은 효율로 DNA를 자르고 변이가 일어났습니다. 최초의 유전자가 저희가 최초로 이 기술을 활용한 유전자가 인간 유전자 CCR5입니다. 굉장히 재미난 유전자인데 특히 저희는 다른 연구진과는 달리 이 캐스9을 프로테인으로 정제를 합니다. 대량 발현을 시켜가지고 대장균에서 그걸 순수 정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백질을 세포에 전달합니다. 가이드 RNA도 합성한 다음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이런 실험하기 전에는 이 Cas9을 DNA 형태로 세포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Cas9이 이 세포에서 발현되도록. 그래서 DNA를 쓰느냐, 이렇게 단백질을 쓰느냐, 이것이 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T셀과 같은 면역세포에서 이 기술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만일 DNA를 이용해서 Cas9을 발현시키려고 하면 T셀은 외부에 DNA가 일어나면 이것을 일종의 감염처럼 생각해가지고 세포가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효율이 낮게 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프로테인을 쓰게 되면 굉장히 높은 효율로 95%까지 우리가 변이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1세대, 2세대보다 현저하게 높은 효율로 유전자를 우리가 교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CCR5는 T셀의 표면에 있습니다. 이 기능은 뭐 면역작용에 관여한다고 보는데, 특히 HIV가 이 CCR5를 관문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100인 중에 100명 중에 1명꼴로 이 CCR5 유전자가 아예 망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변이에서. 이 사람들은 이 HIV의 관문이 없기 때문에, 리셉터가 없기 때문에 에이즈에 안 걸립니다. 전 세계에 한 1000만 명의 이런 CCR5 델타 서2 망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에이즈 환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건강에는 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에이즈에 안 걸릴 뿐이죠. 그러니까 유전자가 망가져가지고 오히려 건강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의외로 그런 케이스가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티모시 브라운이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1990년대에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백혈병에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죠. 근데 이 사람이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일단 백혈병 치료부터 받자. 그래서 베를린에 가서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습니다. 골수 이식이죠. 그런데 하필 그 골수의 도너가, 그 제공자가 CCR5 유전자가 망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티모시 브라운은 그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받고서 백혈병도 나왔고 에이즈도 완치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수백만 명의 에이즈 환자 중에서 병에 걸렸다가 완치된, 확인된 유일한 환자입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다른 환자에 적용하면 되지 않느냐, 에이즈 환자에.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수술입니다. 우선 골수 이식 자체가 위험한 것이고, 또 그 도너를 찾아야 되는데, 골수 이식을 받으려면은 이 유전자형이 일치해야죠. 수만 수십만 명 중에 한 명꼴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CCR5가 망가져야죠. 수천만 명 중에 한 명이죠. 그 사람이 또 동의를 해야죠. 찾는 것도 어렵고 동의받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이 널리 쓰이지 못하는데, 쌍가모는 이것을 인위적으로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이제 임상 시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쌍가모가 이제 1세대 유전자 가위를 개발하고 있는 쌍가모가 임상 시험하고 있는 과정인데, HIV에 감염된 환자로부터 T셀을 취합니다. 혈액이 있기 때문에 뭐 취하는 게 쉽습니다. 혈액을 뽑아가지고 추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1세대 유전자 가위, 징크핑거 누클레이즈를 전달합니다. CCR5를 타겟팅합니다. 그랬더니 한 25%의 효율로 CCR5가 유전자가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100개 세포 중에서 25개 세포만 CCR5가 망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증식한 다음에 다시 환자에 넣어준 것이죠. 지금까지 100여 명 이상 HIV 인펙션된 환자들을 이 방법으로 임상시험에서 치료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초기에 치료받은 사람들은 에이즈 약을 더 이상 안 먹을 정도로 완치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 방법이 이제 만약 허용이 되면은 인간의 유전자를 수술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최초의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징크핑거 누클레이즈는 효율이 낮습니다. 한 25%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오프 타겟 에펙트가 있습니다. 타겟 유전자만 자르는 게 아니라 타겟 유전자 유사한 것도 자르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단점이 있는데, 반면에 이제 저희가 만든 앞서 보여드렸던 크리스퍼 캐스9의 경우에는 T셀에서 95%의 효율로 CCR5 유전자를 망가뜨리고 오프 타겟 이펙트를 거의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효율도 높고 더 부작용도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은 이제 임상 시험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질환에도 이제 활용될 수가 있는데 유전 질환 중에서 이제 혈액병입니다. 혈액병은 혈액 응고인자가 망가져서 고통을 받게 되는 질병인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여자는 이 질병에 거의 걸리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유전자는 X 크로모솜상에 있는데 여자들은 두 카피가 있기 때문에 한 카피가 망가져도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2분의 1의 확률로 망가진 유전자를 물려받게 돼서 혈액병에 걸리게 되죠. 빅토리아 여왕의 이제 딸들이 유럽의 왕가에 시집을 가면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왕자들이 어린 나이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왕들의 질병이라고 합니다. 요새 라스푸틴이 뭐 한국에서도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러시아의 그 황손이 이 혈액병에 걸렸죠. 그런데 그것을 어떤 주술사가 나타나서 라스푸틴이라는 주술사가 나타나서 치료를 함으로써 러시아의 이제 전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 혁명이 라스푸틴 때문에 일어났다 이런 이제 학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병 중에서 특히 A형이 훨씬 대다수인데 중증 혈병 A형은 단 한 글자가 잘못돼서 생겼다기보다는 유전자가 뒤집어져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절반이 유전자가 뒤집어져 있는데 뒤집어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 글자 그대로 유전자의 일부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우리 몸에서 DNA가 수시로 끊어진다 그랬죠. 막을 수가 없죠. 근데 끊어진 것을 고칠 때 잘못 고친 겁니다. 뒤집어서 고친 것이죠. 이런 환자는 국내에도 뭐 수십 명 있고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느냐? 다시 끊어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원상복구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무모한 실험이었죠. 근데 놀랍게도 정말 이 부위를 끊어보면 이게 원상복구합니다. 그래서 혈액병 환자의 세포에서 그 잘못된 유전자, 뒤집어진 유전자를 원상복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높은 효율로. 그래서 이런 저희가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있는 건데 혈액병 환자의 세포를 취할 수가 있죠. 소변만 있으면 됩니다. 소변에도 세포가 섞였기 때문에 그 소변에 있는 세포를 추출해서 증식한 다음에 여기다가 역분화 인자를 가합니다. 몇 년 전에 일본의 과학자 야마나카가 이 인자를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 4개의 인자를 이 세포에 도입하면 세포가 역분화해서 분화 만능 줄기세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세포는 치료용으로는 못 쓰죠. 왜냐하면 환자의 유전자처럼 DNA가 망가져 있죠. 뒤집어져 있죠. 그것을 유전자 가위로 복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세대 김동욱 교수님과 공동연구에서 복구하는 성공을 했고 그것을 팩터 에잇을 발현하는 세포로 분화시킨 다음에 환자에 이식하면 뭐 완벽한 치료가 될 수가 있는데 면역 거부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데 아직은 iPS를 가지고 임상 시험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혈액병에 걸린 생쥐에서 먼저 이 방법을 테스트했습니다. 9마리 중에서 3마리가 완치됐습니다. 이 실험은 그 인간의 교정된 세포를 혈액병에 걸린 생쥐에 주입을 하고서 이 생쥐의 꼬리를 잘라가지고 치료를 일으키는 그런 실험입니다. 9마리 중 3마리는 완치가 됐고 나머지 6마리도 이 대조군에 비해서 현저히 오래 살았습니다. 치료 효과를 보았고 또 중요하게도 이 혈류 내에서 이 혈액 응고인자 8번의 활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세포를 유전자 교정해서 동물 모델에서 혈액병을 치료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작년에 이제 셀스템셀에 나왔고 많은 연구자들이 그리고 환자들이 이제 이 방법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자 수술이라는 개념을 이제 저희가 제안하는 것인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T셀에서 CCR8을 망가뜨리거나 iPS셀의 유전자를 교정하듯이 환자의 세포를 취한 다음에 그것을 교정하는 것이죠. 유전자 가위를 도입해서 체외 치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체내 치료입니다. 환자의 몸에 직접 유전자 가위를 전달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생명윤리법은 이 체외 치료는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허용하고 있는데 체내 치료는 여전히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체내 치료를 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치료만이 아니라 뭐 다른 목적으로도 질병의 예방 측면에서도 활용될 수가 있고 다양한 측면에 활용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생명윤리법이라든지 또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서 이런 것을 이제 연구를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성체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아에 이 방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린 것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죠. 근데 환자가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가 변이를 갖게 되는데 그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성인을 대상으로 하면. 배아를 대상으로 하면 그 돌연변이를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로 그 질환이 물려지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간 배아에 이제 유전자 가위를 도입하는 것인데 그럼 전세적으로도 이제 그런 사례가 있지만 동물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동물에서 이 기술이 성공적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수정란에다가 이 유전자 가위를 주입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 태어난 이 개체에서는 전신의 유전자가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생체세포에도 변이가 있다 그러면 영구적으로 그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원숭이에도 이 기술을 성공했고 중국의 연구진이 그래서 작년 말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기술이 사람에도 적용될 수가 있으니까 인간 배아에 그것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그래서 전 세계의 연구자들 그리고 뭐 생명윤리학자들, 뭐 법학자들, 철학자들 심지어 이제 뭐 정치인도 이제 참여를 하고 그래서 미국 워싱턴 DC에서 인간 유전자 교정 국제회의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이 회의의 결론은 이 기술을 연구에 사용하는 데 또는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뭐 아무런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 배아에 활용할 때 이제 아직은 이식을 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에서 그리고 이제 학계의 컨센서스는 이 기술을 가지고 인간을 치료하겠다는데 그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인간 배에 적용할 때 연구용으로서는 가능하지만 이 배아를 이식해서 실제 아이가 태어나게 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유전자를 바꾸면 대대손손 유전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비가역적으로. 그래서 배아에 적용해서 아이를 출생하게 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하지만 연구는 계속하자. 심지어 인간 배아를 이용한 연구도.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인간 배아에 이 기술을 적용한 사례들이 속속이 보고되고 있는데 우선 중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법으로 인간 배아 유전자 교정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기관의 IRB만 통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미 두 번째 기관 IRB를 통과해서 그 인간 배아의 기술을 적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생명윤리적인 고려를 해서 정상적인 배아를 쓰지 않고 이 잘못된 배아, 그 3배 수체, 정상적인 배아로 발달할 수 없는 것을 일부러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이 연구의 한계입니다. 정상 배아와 이런 3배 수체 배아는 DNA 복구 기작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은 결론이 일반화될 수가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죠. 반면에 이제 영국의 경우에는 영국이나 스웨덴의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법으로 금지하지는 않는데 정부가 승인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으로 금지하죠. 그래서 나라별로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 법으로 금지하지 않으나 정부가 승인이 필요한 나라,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처럼 정부의 승인도 필요 없고 기관 IRB만 통과하는 나라, 이런 여러 단계의 이제 규제가 있습니다. 영국과 스웨덴에서는 각각 정부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올해 이미 이제 그 실험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배아를 가지고 미국에서도 이미 실험 중이라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술이 그 인간에도 이제 적용이 되고, 근데 아직은 뭐 이식하는 단계는 아니고 이것을 배아 수준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단계이고, 이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은 안전하게 그 유전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뭐 우리 살아생전에도 당연히 올 수가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질병을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이제 인간을 만이 아니고 모든 동식물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 한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 유럽에 가보시면, 벨기에 가보시면 벨지안 블루라는 소가 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근육이
울퉁불퉁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몰랐는데 마이스타틴 주인의 변이가 생겨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마이스타틴은 근육이 과도하게 발달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인자입니다. 우리 정상인들은 다 마이스타틴이 혈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정도껏 이제 발달하고 더 이상 이제 과도하게 발달하지 않는데 동물 중에서는 또는 사람의 경우에도 아주 드물게 마이스타틴이 변이를 갖고 태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수백만, 수천만 개체 중에 하나꼴로. 그러면 근육이 비대하게 발달합니다. 이렇게 소처럼, 뭐 이렇게 양처럼, 개처럼. 특히 경주견 중에서 우승하는 경주견들 마이스타틴 유전자를 조사해 보면 변이가 있는 경우가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사람의 경우에도 이런 변이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변이를 갖고 태어나도 또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근육이 이제 과도하게 발달할 뿐인데 여러 다양한 동물에서 이런 변이가 발견됐는데 돼지의 경우에는 이런 변이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변대에 있는 윤희진 교수하고 최초로 이 마이스타틴 균을 일부러 망가뜨려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든 이제 돼지인데 보시다시피 이 대퇴부가 발달되어 있는데 이게 전형적인 마이스타틴 낙과 유전자 그 동물의 이 형질입니다. 중국에서도 이것이 대서특필됐다고 하는데 네이처에서도 뉴스로 보도했고 특히 중국은 돼지고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나라인데 1년에 8억 마리를 도축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1년에 돼지를 도축하는 게 15억 마리인데 중국에서만 8억 마리. 중국의 돼지 가격은 정확히 제가 모르는데 대략 한 마리당 1,000불이라 그러면 8천억 불입니다. 우리 돈으로 1,000조죠. 제약시장이 굉장히 크다 그러죠. 전 세계 제약시장이 한 1,000조 될 텐데 중국의 돼지시장 정도 됩니다. 근데 돼지만이 아니고 뭐 소, 닭, 그리고 곡물, 옥수수, 벼, 밀까지 포함하면 먹거리 시장은 제약시장보다 수십 배 더 크다는 것이죠. 무시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돼지가 그러면 인간이 먹기 안전할 것이냐? 당연히 안전하죠. 왜냐하면 마이스타틴이 낙과된 그 벨지안 블루라는 소를 유럽에서는 수백 년째 먹고 있습니다. 그 스테이크 품질이 좋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품종입니다. 이것을 이제 돼지에 이제 처음으로 만든 것이고 실제로 이제 도축을 해보면 굉장히 근육질이라고 합니다. 비계가 적고 그러니까 삼겹살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은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이 비계를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도축한 다음에 많은 부분을 그냥 사료용으로 쓰거나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 성분이 많은 린밋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굉장히 이제 선호할 수가 있어서 중국에서 이것이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는데 문제는 이것을 그러면 정부에서 이제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는 것이죠. 이 유사한 기술을 이제 식물에 적용했는데 저희가 상추에 처음 적용했습니다. 식물은 이 세포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벽을 우리가 효소로 처리해서 벗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조건에서 캐스나인 단백질과 RNA를 전달했습니다. DNA가 아니고. 그래서 최초로 단백질과 RNA만을 이용해서 만든 상추입니다. 여기서 외부 DNA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GMO로 볼 수 없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규제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럽에서도 DNA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단백질과 RNA만을 사용해서 유전자를 바꾸면 그건 GMO로 볼 수 없다라고 지금 해석하는 추세입니다. 이미 스웨덴 정부에서 그렇게 유권 해석을 했고 독일도 유사한 입장이고 미국과 이제 북미는 심지어 DNA를 사용해도 그 DNA가 남아있지 않으면 GMO로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기술이 그러면 상추만이 아니고 뭐 우리가 먹는 모든 농작물에 적용이 돼서 먹거리가 이제 바뀌게 될 것인 것이죠. 근데 GMO로 이제 규제가 되면은 이제 훨씬 상용화되는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GMO의 경우에는 나라별로 이제 이걸 규제하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한 1,300억 원이 들어가고 규제 과정에서 13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GMO가 아니라고 하면 그거보다 뭐 한 수십분의 1, 뭐 100분의 1의 비용으로 훨씬 짧은 기간 만에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 과연 규제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는 것은 굉장히 이제 상업적으로 활용될 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표한 내용도 작년에 네이처의 이제 뉴스로 크게 소개됐습니다. 저희가 이 기술을 이제 바나나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바나나는 뭐 전 세계에서 먹는 바나나가 카벤디시라는 품종입니다. 단일 클론이죠. 그래서 질병에 취약합니다.
유전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질병에 이제 취약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곰팡이병에 취약합니다. 실제로 바나나가 한번 멸종한 적이 있습니다. 카벤디시가 나오기 전에 그로미시엘이라는 품종이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달고 맛있었다고 합니다. 1950년대까지는 이 그로미시엘이 한국에도 수입이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고품질이고 이제 맛있었는데 지금은 멸종이 됐습니다. 곰팡이 때문에. 그로미시엘은 재배하는 곳이 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카벤디시 품종에 감염하는 곰팡이가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초토화가 됐고 바나나 가격이 잘 보시면은 점점 이제 올라갑니다. 중국에도 이 균이 출현했고 아프리카에도 나왔고 이 균이 남미에 출현하게 되면 바나나는 멸종할 거라고 보는데 불과 한 10년, 20년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전자를 교정함으로써 이 곰팡이병에 걸리지 않는 바나나를 만들 수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 좋은 예는 그 CCR5 유전자를 망가뜨려서 HIV에 안 걸리게 하는 경우가 유사한 것이죠. 모든 병원균이 바이러스도 그렇고 세포 내에는 어떤 유전자가 필요한 것, 수용체가 필요한 것이죠. 그 세포 내 유전자를 의존하니까 그것을 망가뜨려서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걸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나 멸종을 막자는 것이 이제 바나나 세이브 프로젝트의 목적이고 저희가 실제로 이제 기르고 있는 바나나입니다. 실험실에서. 이런 기술이 그러면 그 GMO가 어떻게 다르냐? GMO는 외부 유전자가 도입되어 있죠. 그 전형적인 케이스가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를 그 미생물에서 발견해서 콩에 심었죠. 대두에. 그래서 제초제를 뿌려도 그 콩이 이제 잘 죽지 않게끔. 그런데 그것은 미생물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형적으로 GMO죠. 외부 유전자가 도입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개발한 이 유전자 가해 기술은 물론 외부 유전자를 더 효율적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식물의 지놈상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CR5를 망가뜨리듯이 그냥 내부 유전자의 변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단 한 글자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되지 않게끔. 또는 뭐 그 야채의 색깔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특정 영양 성분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그런 개발할 수 있겠죠. 내부 유전자의 변이를 가지고. 이런 것은 GMO와 이제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고전적인 육종하고 비교해도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그 고전적인 육종이라고 하면 그냥 교배 과정에서 그 육종학자들이 원하는 형질을 갖고 있는 개체를 선발하는 것이죠. 계속 교배하고 또 변이를 일으키죠. 일부러 변이를 많이 일으키기 위해서 방사능도 쪼입니다. 그리고 화합물도 처리합니다. 그러면 무작위적으로 변이가 생기죠. 여기저기. 근데 그 중에서 특정 유전자가 바뀌어서 뭐 병에 걸리지 않다든지 또는 영양 성분이 개선됐다든지 뭐 색깔이 바뀌었다든지 그런 것들을 골라내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먹거리 중에서 산에서 취해오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다 농부들이 이제 재배하는 것인데 그것은 100% 이런 육종을 거친 것이죠. 유전자의 변이가 당연히 생겨있죠. 근데 무작위적인 변이죠. 그런 변이와 하나도 다를 게 없죠. 유전자 가해를 이용하는 것이. 다만 무작위적인 변이가 아니라 정해놓고 변이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더 정교하고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무작위적으로 변이가 되는 것이나 정해진 유전자의 변이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고 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육종으로 만든 것은 전 세계 어디도 GMO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전자 가해로 만든 것, 특히 외부 유전자 도입 없이 만든 것은 우리처럼 단백질과 RNA 만든 것은 육종과 가깝지 GMO와는 전형적으로 구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GMO로 규제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런 주장을 미국이라든지 북미 그리고 스웨덴 이런 나라에서 지금 수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한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퍼는 생명과학 연구를 포함해서 유전자 치료에도 유전자 수술에도 활용될 수가 있고 이렇게 식물 동물에 활용이 돼서 우리의 이제 먹거리를 개선할 수가 있고 심지어 모기를 박멸하는 데 이 기술을 쓰겠다는 그런 연구진도 있고 뭐 매머드를 복제하는 데 이 기술을 쓰겠다는 그런 목표를 제시한 조지 처치 그룹 같은 경우도 있죠. 다양한 분야에 생명체에 관계된 모든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데 이 기술을 둘러싼 논란도 이제 있습니다. 워낙 이제 이게 강력한 기술이기 때문에 특히 이 기술을
세세포에 활용한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도. 생직세포에 활용한다 같은 경우에, 인간의 정자 난자에 활용할 경우에, 또는 그 수정란에 활용할 경우에 대대손손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신중해야 된다, 그런 이제 견해가 있는 것이고, 이 생직세포 유전자 교정도 임상과 연구를 구별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그 국제 그 학회에서는 연구는 하자. 왜냐하면 연구를 해야 이 기술의 단점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면 또 그걸 극복하게 되고 개발이 되니까 연구는 허용하자. 다만 이것을 실제 임상에 적용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거기까지 이제 과학계의 컨센서스가 있는 것인데, 예, 단계별로 이제 하자는 것이죠. 또 이제 이 기술이 그러면 나중에 정말 안전하게 그 유전자 교정에 활용될 수 있다고 한다면, 유전자 교정에 쓸 수도 있지만 강화에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의 치료 목적이 아니라 뭐 IQ를 높인다든지, 키를 크게 한다든지, 뭐 심지어 뭐 머리 색깔을 바꾼다든지, 뭐 곱슬머리가 아니고 직무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을 맞춤형으로 이제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까지 허용할 것이냐? 그럴 때 있어서는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부모 입장에서 유전병이 있는데 그 유전병이 안 걸리게 그 아이를 처음부터 배아의 유전자로 수술하고 싶다라는 것을 사실은 그 금지할 수 있는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논리가 사실은 좀 궁색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인위적으로 좀 IQ를 높이겠다, 이런 것은 사실은 현재 우리가 합의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런 질병 치료와 또 이런 강화가 뭐 칼럼 무베듯이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과학자만이 아니라 과학자를 넘어서서 일반인, 그리고 인문학자, 서학자들이 이 기술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농작물과 가축에 적용된다면 이것이 이제 GMO를 규제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따라서 산업이 발전할 수 있고 또 후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이제 이 개똥수로 돌아가면, 이 어찌 보면은 인간이 이 진화의 역사에서 굉장히 강력한 어마어마한 도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진화의 산물이죠. 수십억 년 동안 진화해서 만들어진 산물인데, 이제 인간이 진화를 마음대로 조절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생긴 것입니다. 수십억 년의 어떻게 보면 진화의 산물이 이제는 진화의 설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지금까지도 인간이 그런 방법을 사용했죠. 육종이라는 것이 인위적인 진화죠. 근데 무작위로 변이를 일으켰죠. 그런데 이제는 인간이 유전자가 유용하면 무작위가 아니라 정해진 유전자를 타겟팅해서 그 유전자만 바꿀 수 있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변이를 일으키고 또 교정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만큼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또 그에 따르는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과학자만의 도구가 아니라 인류의 도구가 됐습니다. 어찌 보면 이 도구의 개발은 그 인간이 불을 활용하고 또는 전기를 활용하고 뭐 컴퓨터를 발명하고 이것 못지않게 또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화 역사에서 생명체가 그 생명체의 진화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주도권이 생긴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도구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현명하게 사용하게 되는데, 저는 그 점에서는 이제 낙관적인 게 불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원시인 입장에서는. 불 때문에, 화재 때문에 죽은 사람도 많았겠죠. 하지만 불 때문에 인류가 멸망하지 않았죠. 오히려 불을 활용하고 전기를 활용해서 인류 문명이 꽃피웠죠. 마찬가지로 이 새로운 도구를 이용해서 인류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앞으로 저희 신약 분야만 좀 국한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근데 신약이 스몰 몰레큘을 통해서 그 합성 신약 시대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이유에 있어서 인간이 갖고 있는 다양한 질병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유전자를 직접적으로 조작해서 유전자를 어떻게 개선하는 그런 다양한 시도 중에 하나의 그 분야로서 이 김진수 박사님의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그 세계 흐름에 맞춰서 우리나라 여건이 그 좋지 않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이 분야를 끌어오신 거 되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저 벤처캐피탈 쪽에 좀 있었기 때문에 그 김진수 박사님이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분야는 이제 진짜 유전자 가위 기술이 인간에 의해서 인류를 위해서 어느 부분에 뭐 우선적으로 활용되는 게 좋을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지금 그 일단 이래저래 그 국가기관을 통해서 상업화가 되는 것도 지원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민간에서 실제적인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나서는 분야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산업화됐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특허나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확보하냐는 측면이 있는데, 워낙 새로운 분야다 보니까 지적재산권에 관련돼서 뭐 분쟁이나 뭐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김진수 박사님의 기술이 2016년 9월 5일날 국내 특허는 출원이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이 특허나 이런 것들, 즉 권리관계들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차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이 어떤 식으로 개발돼서 상업화나 그리고 지금 개발하시는 뭐 혈우병이나 이런 것들이 임상 시기가 돼서 실제 인류가 어떤 베네핏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어느 정도지, 이런 거에 대한 예측, 즉 그러니까 과거의 기술보다는 앞으로 이것이 활용되는 측면에 대한 그 예측 이런 것들이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김진수 사장님이 설명으로 지금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 크리스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일단 이런 기술을 개발하신 김진수 박사님 포함해서 한국 기술진의 역량이 보다 발전해서 세계를 리드하는 기술로 좀 더 그 중요한 자리 매김하길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소개해 주셨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근무를 할 때 이제 R&D 기획에 대한 부분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BT에 대한 중장기 기획에 참여했었고, 또 이제 의료 정보와 관련된 IT 쪽도 관여를 해서 사업을 했었고, 보건산업진흥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보건 분야, 특히 BT 플러스 IT 분야에서 뭐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성장의 동력을 삼기 위한 기획들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을 위해서 이제 제가 의료법 윤리학과에 있지만 어떤 윤리나 법적 문제가 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료 쪽에서 그 R&D가 앞으로 많이 이제 될 텐데, 그걸 위해서 먼저 뭐 의료 정보 보호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생명윤리 문제를 연구를 하는 그 의료법 윤리학과에 오게 돼서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기술 발전을 위해서 법적 윤리적 문제가 어떤 태클을 거는 역할을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을 우리나라 연구자가 또 이렇게 주도적으로 개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이 있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점에 있는 것, 특히 또 이제 뭐 황우석 교수권에서 굉장히 우리가 좀 세계적인 기대를 받다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중단된 적이 있어서 이런 기술은 정말 더 잘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저의 이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 그렇게만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이런 연구 개발이 되었다면 그만큼 이제 세계적인 책임감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발제자가 말씀하셨지만, 김진수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인류에게 불이라는 도구 이상으로 중요한 어떤 도구가 주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이거를 발견하시고 개발해 오신 김진수 단장님께서 이 기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오셨지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김진수 단장님만의 의견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우리 사회와 인류 전체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 아니다. 물론 작년 말에 워싱턴 DC에서 뭐 인류의 대표들이 모여서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의사결정에도 불구하고 영국이나 뭐 중국 다양한 나라들에서는 서로 경쟁적으로 이 기술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서로 이제 연구를 하고 또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거기에 뒤질 수 없고,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이제 발전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발전만을 위한 걸로 전반적인 제도나 논의가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누군가는 완전히 중단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고민하고, 또 이게 어떻게까지 인류에게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그 변화 중에 어떤 거는 허용하고 어떤 거는 허용돼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누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를 부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저는 다음 주에 제가 그 신학대학에 가서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에 가서 논의를 하는 이슈를 이렇게 발제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예를 들면 이런 크리스퍼 기술이 다른 거랑 연결해서 예를 들면 뭐 텔로미어 이런 수명 연장 기술이랑 연결해서 인간 수명이 무한대로 연장될 수도 있다면 그러면 신학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에서 이제 의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의료가 영생을 줄 수 있다. 과학 기술이 영생을 줄 수 있다. 이렇게까지 도전이 되는 부분인데 신학대학에서 신학자들은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라는 거를 제가 답을 알지는 못하는데 질문을 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듯이 예를 들면 이 기술이 어느 기술 어떠한 내용까지를 연구를 할 수 있는 걸로 허용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고민이 충분하지 않다. 물론 지금 당장 허용되는 이제 치료에 대한 부분이나 뭐 지금 허용된 한계 내에서 연구를 하시는 것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식물이나 동물에 대해서 식량 산업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돼지에서 중국에서 아까 돼지를 이제 형질을 전환시켰는데 그 돼지들이 과연 그러면은 뭐 사람에게 공격적인 근육이 더 세져서 공격적이라서 이제 가축이 아니라 사람을 지배하는 단계로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예를 들면 식물 같은 것도 바나나 같은 것들이 이제 펑거스에서 그 참여되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바나나가 좀 지구 전체를 뒤덮어 버리지는 않을 것인가? 뭐 이런 이제 역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물론 GMO에서 많이 논의했던 논의지만 그런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누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서 그냥 산업화만 보면서 볼 것인가 그런 의사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그 인류 전체에서의 그 컨트롤 타워가 있을 것인가 개별 국가 단위로 그것을 놔둘 것인가 그러니까 이 기술이 인류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어떤 신중한 검토를 위한 어떤 그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각 나라별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컨트롤 너무 많이 하면 경쟁적으로 질까봐 이제 서로 개별적으로 놔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유엔 체계나 유네스코, 뭐 시험수 여러 가지 WHO 여러 가지 보건에 관련된 의사결정 체계도 있고 의료 윤리에 관련된 의사결정 체계도 있는데 그 의사결정 체계들은 그냥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체계거든요. 유엔 자체가 지금 어떤 힘이 있는 조직도 아니고. 그러면 그거를 아까 지적재산권이나 여러 가지 상업적 이용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걸 위해서 그리고 그런 컨트롤이 안 되는 나라에 가서 그거를 개발을 하는 거를 어떻게 인류에서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 너무 기우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무엇을 고민해야 되고 어디까지 허용돼야 될지를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가 지금 이제 좀 선행돼서 고민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제 1세대 기술부터 지금 3세대 기술 그리고 또 제 나름대로 4세대 기술이라는 또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면서 이제 가졌던 경험들을 보면 어쨌든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위가 가진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이 되게 뭐 간단하게 이렇게 넘길 만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유전자는 어쨌든 철학적으로 봤을 때 개념적으로 봤을 때 유전자는 우리 부모에게 조상에게 또는 신으로부터 받은 정적인 개념이었는데 사실 이것이 내가 바꿀 수 있는 주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동적인 개념으로 바뀌었고 또 실제 바이올로지를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그런 변이가 실제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더라. 또 자연계에서 그런 것들이 뮤테이션이 일어나는 것이 진화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개념에서 보면 이 유전자 기술은 어쨌든 인류의 앞으로의 방향을 굉장히 인류가 원하는 쪽으로 또 인류가 생존하기에 좋은 쪽, 자연이 생존하기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임에도 분명하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 유전자 기술이 결국은 가장 꽃을 피울 수 있는 분야는 아무래도 유전자 질환을 고칠 수 있는 유전자 치료제로 이제 발전 해야 되는 것인데 물론 이제 아까 그 발표 내용에도 나왔지만 감염성 질환이나 여러 가지 이제 뭐 면역성 질환, 암 치료에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유전자 질환 중에서도 열성 유전자가 있고 이제 우성 유전자가 있어요. 리세시브. 그러니까 리세시브한 거는 엄마로 받은 유전자와 아빠로 받은 유전자가 공연히 다 망가진 유전자, 뮤테이션이 있어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유전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 기능을 발생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유전자 기능을 가위를 써서 아빠 거든지 엄마 거든지 교정해서 갈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거를 그냥 넣어주는 보충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지금 유전자 치료가 발달되고 있는 경우는 이런 보충 치료가 이제 먼저 앞으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정해서 나가는 거는 약간 이제 기술이 좀 이제 늦게 최근에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차세대 주자로 나가고 있는 건데요. 이런 열성 유전자는 어쨌든 유전자 가위와 보충 치료가 경합을 할 거지만 테크니컬리 보충 치료가 조금 그래도 접근성에서는 좀 쉽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성 이제 도미넌트한 이제 질병 같은 경우는 이제 고장난 유전자를 아빠 거든지 엄마 거든지 고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도미넌트한 유전자들은 대부분 전신 질환이에요. 전신 질환이든지 대부분 우리 신체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그래서 이 사람 이제 이런 환자가 태어난 이후에는 이런 걸 전신적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유전자 가위를 예를 들어서 전신적으로 딜리버리하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개발이 돼야 되는 조건이 따르는 거죠. 물론 유전자 가위도 도달한 세포에서 유전자 교정 능력이 굉장히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유전자 가위에 갖는 기술적인 효율성도 올라가야 되지만 유전자 전달 능력이 굉장히 올라가야 된다. 이 두 개가 동시에 맞물려서 같이 올라갈 확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느냐? 물론 소망하고 있지만 아마 즉 유전자 딜리버리 시스템 복구 문제에 굉장히 바틀렉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이 우성 유전 질환에 대해서는 결국은 단일 세포, 즉 수정란 또는 생식 세포에 유전자 교정을 들어가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쉽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생식 세포로 유전자 교정하는 것은 아직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연구용으로는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치료용으로는 허락하고 있지 않다라는 건데요. 근데 제가 봐서는 어쨌든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이 갖는 포텐셜이 그거고, 그 다음에 이런 유전자 질환을 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고, 물론 희귀 질환이지만 그걸 모든 질환을 합하면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생각하면 언젠가는 인류가 치료용으로 생식세포나 수정란 또는 배아세포를 유전자 교정할 수 있는 세대가 올 것이라고 서로 이제 챌린지하는 시대가 올 텐데, 과연 인류는 그런 시대가 올 때 과연 이것을 어떤 인간 존엄성의 문제로 걸고서 이걸 막을 것이냐, 아니면 최소한 이런 유전 질환에 대해서는 허용할 것이냐, 이제 이런 두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이런 유전자 딜리버리나 유전자 교정 효율이 충분히 극복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텐데, 이것이 여전히 어렵다면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거란 말이죠. 그럴 때 과연 생식세포를 이 기술이 안전하다면 생식세포를 질환에 대해서 건드리는 것이 과연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리하시는 분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약간 좀 프리커션하고 좀 조심하는 입장이지만 그러기까지 약간 인간의 어떤 실험적이고 경험적인 어쨌든 그 결과들이 좀 필요하지만,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측면에서 이 유전자 가위가 인간 존엄성을 해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사실은 오픈시켜 놓고 한번 디스커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유를 하자면 그 원자력에 대해서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원자 폭탄을 만들지 또는 발전소를 만들지, 그것은 과학자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 사회 그 나라에서 결정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학자 커뮤니티에서 이거는 한 사람이 한 게 아니고요. 지난 20년에 걸쳐서 적어도 한 10여 명 이상, 20여 명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여를 해서 이 기술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크레딧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죠. 근데 이제 발명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얘기인데, 이 학술적인 면에서 본다면 여러 사람이 이제 기여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인류의 이제 자산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컨센서스를 이뤄도 그건 그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결국에 이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또는 무엇을 못하게 할지는 그 사회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권은 국가별로 있죠. 유엔이 주권이 있는 게 아니죠. 그 나라별로 이제 문화와 전통과 또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별로 이제 제도화하고 규제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 규제가 과다하면, 현재 사실은 우리가 미국에 비해서 또는 선진국에 비해서 뭐 GMO도 그렇고 또 이런 치료도 그렇고 규제가 과도해요. 그 생명윤리법에 우리만이 있는 규제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없는. 아까도 뭐 배아에서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체세포 치료도 그래요. 이 체내 치료는 우리가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이렇게 이제 규제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아주 쉽게 이걸 피해갈 수가 있어요. 음성적으로. 예를 들어서 배아에 대한 것을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뭐 실제 임상에 적용하지 못하게 법률로 금지한다 그러면 유전 질환이 있는 환자 입장에서는 그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때 외국 가서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불법적으로 할 수 있죠. 왜냐면 IVF에서 이게 너무나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IVF 뭐 클리닉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유전자 가위만 도입하면 돼요. 그래서 아주 효율적으로 하셨다면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그 에이즈 치료제 CCR5 낙아웃이 가장 우선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이즈에 걸려 있는 환자들이 한국에서 만여 명 있잖아요. 여자도 한 1,000여 명 있고 전 세계로 한 수백만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이 낳는 게 주력이에요.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HIV에 감염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출산 과정에 혈액이 이제 묻어서 그렇게 하고 수유 과정에서. 그래서 에이즈에 걸려 있는 어머니 입장, 가족 입장에서는 아이 낳는 게 굉장히 큰 수준입니다. 근데 만일 아주 안전하게 CCR5만 없애가지고 배아 단계에서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가 있다면 당연히 그건 하려고 하죠. 그걸 국내에서 금지하면 그 사람들은 중국 가서 수술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어떻게 우리가 하더라도 국제적인 그런 수준과 눈높이를 좀 맞출 필요가 있는 거죠. 국제적인 동향. 이상입니다. 특허 문제 그거는 특허는 뭐 그것도 이제 나라별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특허청은 여러 서류를 이제 검토한 다음에 미국 측에서도 다 출원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손을 들어준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나라에서 심사 중에 있어요. 미국은 독특한 게 선발명주의예요. 선출원주의가 아니에요. 미국을 제외한 나라에서는 뭐 명확해요. 언제 출원했냐. 근데 그걸 보면은 우리가 먼저 출원하는 건 장황하거든요. 세포의 유전자를 교정한 최초의 사례가 우리 출원하는 건 뭐 부정 못해요. 세포 데이터가 없이 제니퍼 다우저나하고 임마누엘 샤펜트가 출원하는 건 있죠. 근데 그게 발명이냐, 그 발명이 어디까지 인정될 것이냐, 거기에는 다툼이 있는 것이지. 세포 데이터가 있으면서 출원을 우리가 제일 처음 했다는 건 그건 뭐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제외한 나라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권리를 이제 확보할 텐데 그 권리가 어떻게 독점적인 것이냐, 아니면 부분적인 것이냐, 그거는 이제 나라별로 또 청구항이 어떻게 쓰여지냐에 따라 다르죠. 한국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우리가 받은 것이고, 미국은 이제 선 발명주기 때문에 발명을 언제 했냐 입증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출원일이 기준이나 발명일이 기준인데, 그거는 노트북도 이제 들여다봐야 되고, 뭐 증언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그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인터퍼런스가 미국에서는 지금 벌어져 있고, 뭐 2, 3년 이상, 뭐 10년도 걸릴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입니다.